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엘입니다. 2018 알랭시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제2부 사회적 정의의 현재성 제6장 척도의 의미 평가기준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마엘엘TV 제1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 평가기준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에 비추어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간단하고 상식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선언이 이를 도입한 것은 적지 않게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이라는 제목을 단 필라델피아 선언은 법을 단순히 위반하면 안 되는 규칙들의 체계로서만이 아니라 달성해야 할 목표들의 총체로서도 바라보고 있다. 모든 국내 및 국제 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서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의 실현이다. 필라델피아 선언 제2조 A 이처럼 규범성 80페이지 을 추구해야 할 하나의 길로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법이라는 말 자체가 중세 라틴어 디렉툼에서 나왔고 이는 어떤 방향에 관한 생각을 상정한다. 이러한 생각은 가령 추구해야 하지만 넘어서서는 안 되는 목적을 가리키는 것, 즉 행위의 목적과 한계를 동시에 의미하는 인도의 마르야다 개념이 보여준 바와 같이 다른 위대한 문명에서도 친숙한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론적 개념, 즉 법을 그 목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규범들의 배관을 묘사하는 것으로 축소된 법과학 속에서 정의관념에 대한 일체의 증거를 버리고자 하는 서양의 실증주의 교리에 부딪혀왔다. 이는 제2차 대전 후에 도입된 바와 같이 목적의 개념이 처한 모순적 운명을 설명한다. 국가에 부여된 목적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나타났던 사회적 영역에서의 보수적 법률가들에 의해서 거센 비판이 직면하였고 이러한 비판은 곧 사회법을 프로그램적 따라서 법적 자격이 없는 가짜법이라고 비난했던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승계된다. 이것이 처리한 법적 효과는 심각한데 예를 들어 유럽에서 1950년에 채택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영역에서 대부분의 사회권을 배제하고 10년 후에 진정한 규범적 힘이 박탈된 유럽 사회 현장 속에 이를 유폐시킨 것이 그러하다. 반대로 경제와 화폐의 영역에서는 목적론적 규범성의 개념이 진정으로 승리하였다. 물론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이 얼마나 잘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구 및 가난한 나라들에 강요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유로존의 회원국들에 강요되는 경제적 통일주의에 관한 기준들, 혹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정해진 경제정책의 기본 지향점들의 이러한 유형의 81페이지 규범성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사례들이며 그것들은 명시적인 목표들 중에 하나의 노동 수입 증가,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를 억제하고 반대로 자본의 수입 증가를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한 이 목적에 의한 규범성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 속에서도 실현되고 있는데 유럽 사법재판소는 무역의 자유화라는 목적에 대한 준거를 국내법의 탈규제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으며 여기에는 노동, 소비, 사회적 보호, 조세 또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해서 목적에 의한 규범성은 애초에 그것이 고안되었던 이유, 즉 사회적 정의의 진보를 배반하게 되었다. 이 배반은 사회적 정의의 목적에 쏟아졌던 비범성의 비난이 악의가 아니라면 무의미함을 보여준다.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동시에 넘어서는 안 될 한계로서 목적은 언제나 판사 앞에서 주장될 수 있는 구속력을 갖는다. 어떤 국내법이 무역의 자유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의무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모든 판례를 이를 증명한다. 만약 사회적 정의가 유럽연합에 부여된 근본 목적들에 속한다면 가령 유럽 사법재판소가 판사가 일요일 휴식제도의 폐지와 같이 통상적인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근로시간 제도를 촉진하는 국내법의 규정을 사회적 정의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결하지 못할 바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을 무명화된 국민들에 의해서 인정된 위반적 법원리에 근거하여 국제노동기구의 규범 및 유럽연합 기본권 한정을 포함하며 모든 국제노동규범과 유럽노동규범을 포함하는 해석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길에 단호하게 들어섰다.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부합하는 이러한 해석 방법은 유럽 사법재판소가 공허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만든다. 이 두 국제사법기구의 사이의 갈등은 이제 분명하며 이를 극복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할 바 없이 유럽 평의회가 유럽인권재판 82페이지 소에 단단한 법적 기반을 부여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의 수호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사회적 유럽은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제규범에 의하여 열거되었던 바와 같이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의 준수를 감독할 수 있는 사법기구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더 이상 속빈 단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목적은 권리의 원천이자 동시에 의무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사법기구는 가령 연대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오늘날 유럽재판소에 의하여 고치되고 있는 바 국가에 의한 사법적 덤핑이나 조세 덤핑 혹은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이나 사회공로를 면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의한 룰쇼핑 관행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행들은 단순히 경쟁의 신뢰나 조세법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승인한 인권에 대한 위반을 구상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규정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척도의 실천 및 표상 형태의 다양함, 사회적 정의는 행위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 실현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상에 달려있으며 미리 정해진 규칙체계의 적용으로 축소될 수 없다. 예전에 사회법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최초의 법률가들이 잘 고찰한 바와 같이 사회법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사회법이 규칙을 적용하는 공간이자 동시에 규칙을 발견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언제나 임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정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조정에서 나올 수 있다. 커먼로의 전통에 친숙한 이러한 귀납적 방법론은 반대로 로만 카톨릭법에서 나온 법조나의 전통 속에 낯선 실제 형상을 만들었다. 커먼로의 판사는 다양한 사례들의 경험에 비추어 규칙을 발견하는 판사이다. 판사는 경험을 표상하며 법을 말함에 있어서 판사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이다. 반대로 대륙법의 전통에서 판사는 원칙적으로 몽테스키우의 유명한 말에 따르면 법률의 대사를 발음하는 위기에 불과하다. 가령 판사는 프랑스 민중의 이름으로 판결하며 따라서 프랑스 민중은 합법적으로 표상한다. 여기서 양이 많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끊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